네, 이제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간질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작 증상에 대한 치료제인데요. 항간질제라고 하는 게 그 발작의 이제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중요 간질 약물들이 무엇인지 열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는 항간질제의 작용 기전, 그리고 임상의용, 중요 부작용, 뭐 늘 그랬듯이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작이라고 하는 게 재밌게도 인구의 약 10% 정도는 일생 동안 적어도 한 가지 경련을 포함한 발작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상이 조금 빈번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간질은 신경질환들을 이제 순서를 매긴다면 편두통, 그리고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 그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로 흔한 신경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저라고 보시면 되죠. 그 뉴런이 이제 굉장히 흥분해서 일부분에만, 그리고 전신적으로 그 뉴런 흥분이 이제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발작의 분류를 살펴보게 되면 그 포칼 시저라고 해서 초점 발작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되뇌 방구에서 한 부분만 관여를 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신 발작이 있죠. 전신 발작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토닉 클로닉이라고 해서 강직 간대성 발작, 대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되면 의식 소질이라든가 탈진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앱센스라고 해서 소발작, 이 경우에는 실신이 됐다라는 뜻이죠. 실신 발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신 정도로만 생기는 형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제한된 의식도 상실되게 됩니다. 이렇게 의식이 소실되고 탈진되는 형태의 그 소발작의 대발작 이외에 그 근육 이라든가 아니면 서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정도의 이제 발작도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근간대성 발작이라고 그래서 그 근수축 정도가 짧게 일어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간대성 발작이라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발작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간대성 발작하고 보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 의식 손상들이 조금 생길 수 있는 형태가 이게 클로닉 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토닉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신적으로 발작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어토닉이라고 하는 것들은 긴장 상태가 아닌데 그냥 갑자기 쓰러지는 발작 형태가 나타나는 상황으로 발작 증세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에필lep틱 스파즘이라고 그래서 잘 모르는 시저의 형태로 발작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항간질제라고 하게 되면 발작을 이제 억제하는 건데 어떻게 억제하느냐 그랬을 때 전압 기피 통로로 차단하고, 그리고 억제성 신경을 항진시키고, 그 다음에 흥분성 신경 전달을 방해함으로 해서 뉴런에 생기는 흥분을 다양한 경로로 억제를 시키는 게 항간질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치료 전략들을 보게 되면
여러 약물들을 동시에 처방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신경 흥분 전달을 여러 경로로 차단을 하게 되면 발작은 일어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뭐 다른 신경 전달이 안 됨으로 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진단한 환자들은 단일요법을 우선을 쓰게 되고요. 자, 이것들을 했는데도 뭐 발작들이 여전히 일어난다. 그러면 다른 그 약들을 찾아서 세컨드럭으로 또 단일요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일요법을 하는 것은 병용요법에 비해서 단일요법 환자가 이제 수능도가 좋고요. 뭐 아시겠지만 부작용이 이제 적게 일어난다는 장점 때문에 단일요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그 단일약제들을 바꿔가면서 처방을 했는데도 여전히 시저가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약물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병용 컴비네이션을 하게 되죠. 그 병용요법을 쓰게 됩니다. 뭐 또는 다른 그 드럭으로 이제 대체해서 그런 세라피를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병용요법을 처방을 해도 여전히 시저가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는 의료적 처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미주신경을 자극시킨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통한 발작 반응들에 대해서 감소시키려고 하는 노력들로 치료 전략들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항간질제들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몇몇 그 종류의 항간질제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파워포인트가 좀 잘 보이라고 뭐 제 위치를 좀 바꿔봤습니다. 포칼 이제 국소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에필립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포칼 에필립스의 그 드럭에서 퍼스트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드럭 종류들이 있고, 여기 이제 그 노인 환자들한테는 어떤 것들이 좋은지, 이게 잘 안 들으면 세컨 드럭으로는 뭘 선택하면 될지, 이게 또 안 들으면 뭐 대체 약물들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들이 안 들으면 미주신경 자극 같은 반응들까지도 간다 라고 하는 순서로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주로 이제 뭘 쓰는지에 대한 것들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몇 가지들만 소개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게 유효한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모트리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모트리진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이 라모트리진 같은 경우에는 부분 발작 또는 전신 발작 또는 실신 발작, 이런 그 다양한 경련 질환에 유효한 항간질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제로 이제 주로 많이 선택하는 녀석들에 해당을 하죠. 그 다음에 레베티라세탐이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레베티라세탐. 그 약물에 대한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구 투여 후에 잘 흡수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할 때 선택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칼바마제핀이라고 해서 이런 약들이 잘 안 들었을 때 쓸 수 있는 2차 드럭이 되겠습니다. 칼바마제핀이요. 이 경우에는 부분 발작이 효과적이고, 그 문제는 실신 발작에는 처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신 발작이 일어났을 때 그 발작 증가를 초래하는 상황이 오히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카바메틴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카바메틴이요. 카바메틴은 여기 존재하죠. 그 부분 발작에 사용을 하고, 특히 노인 환자 집단한테 주로 선호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그 약물 상호 작용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옥스카르바제핀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옥스카르바제핀이요. 이 녀석은 저나트륨 혈증 부작용으로 그 노인한테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중요 그 고려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티아가빈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티아가빈. 이 녀석은 초점 발작 환자에서 보조치료제로 효과가 조금 더 있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프라이머리 그 제너럴라이즈드 그 에필립스에 사용하는 약들을 보시면 되죠. 전신 발작에 일어나는 형태고요.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 그것도 안 됐을 때 신경, 미주신경에 대한 자극 이런 부분들로 치료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앞쪽에 나왔던 약들은 빼고 여기 새로 등장한 약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토피라메이트가 있죠. 토피라메이트. 부분 또는 그 원발성 전신 발작에 효과적인 항간질제에 해당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디발프로 X라고 하는 디발프로 X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녀석은 그 발프로에이트하고 발프로익 애시드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복합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발프로에이트라고 하는 이 녀석들은 그 태아의 인지기능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2세 이하 소아하고 그 여성한테는 사용을 금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제로 되어 있는 녀석인 디발프로 X도 마찬가지로 그 2세 이하요. 2세 이하 소아 여성한테는 사용을 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스페니토인이라고 해서 페니토인의 정구 약물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포스페니토닌 같은 경우는 근육주사가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페니토인의 정구 약물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에필립스 신드롬이 이제 생겼을 때 어떻게 그 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요. 뭐 이랬을 때 쓸 수 있는 1차 또는 2차 또는 뭐 복합이나 3차 그 다음 미주신경 자극 이 순서로 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 비가바트린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계속 그 이야기를 진행을 하다 보니 목소리가 이제 잠기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안 보여서 제 위치를 또 위로 옮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 이제 보기가 좋을지 한번 판단을 해서 계속 위쪽에 배치하는 게 나오면 저 위쪽을 하든 뭐 왼쪽 위쪽을 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펠바메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펠바메이트요. 펠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항정간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난치성 간질에서만 사용을 하게 됐죠. 이쪽 편에 있는 이유들입니다. 그 재생 불량성 빈혈하고 간 기능 상실 위험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용하는데 여러모로 조심하는 게 필요하죠. 대신
항정관 작용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장점들을 갖고 있어서 그 간질의 그 질환 중에 치료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조니사마이드라고 하는 조니사마이드 같은 경우도 광범위한 작용을 가진 그 설포나마이드 유도체입니다. 따라서 그 이 경우도 뭐 주의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 그 설포나마이드가 이제 그 엘레르기나 과민 반응 같은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과민성 환자한테는 금기 사항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설포나마이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신장결석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국소, 그리고 전신 발작, 그리고 실신 발작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난치성 간질에 사용하는 약들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했지만, 항간질제는 워낙 종류가 많고 그 워낙 작용하는 범위가 다양하고, 그리고 그 간질 발작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한테 써야 될 거, 소아한테는 쓰면 안 될 거, 그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부작용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비가바트린 같은 경우에는 시야 상실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양약을 가리키는 저조차도 이 약들 전부 머릿속에 기억을 하진 못합니다. 다만 이제 이 그 큰 원칙들, 항간질제가 이제 진단이 되면 간질제를 처방하게 되면 단일 요법으로 시작을 하고, 그 약이 잘 안 들으면 다른 약도 한번 써보고, 그 약도 안 들으면 또 다른 약,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병용요법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들으면 미주신경 자극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거쳐가면서 간질발작 치료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쓰는 약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약들을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항간질제의 그 부작용을 보게 되면 여러 신경전달들을 그 흥분 때문에 간질발작이 일어나는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항간질제를 쓰게 되면 신경 전달을 다 차단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현저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보시면 그 오심이나 구토 같은 게 일어나고요. 진정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탁시아라고 하는 뭐 환각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발진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저혈압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고 체중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게는 테라토 제네서티라고 해서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복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되죠. 임신부나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그 다음에는 골다공증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그 페니토닌 같은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는 약제들을 치료하는 환자들한테는 치육 증식이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잇몸이 증식을 해서 그 치아를 덮을 정도로 잇몸이 이제 증식하는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태아한테 이러한 항간질제가 엄마를 통해서 또는 뭐 유즙을 통해서 노출이 되게 되면 그 3세 그때 인지 기능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발프로에이트에 노출된 경우에 IQ가 다른 항간질제에 비해서 낮아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2세 이하라든가 태아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한테 이런 약들은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항간질제, 간질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그 왜 어느 정도 그 정도가 일어나는지 예측도 이제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황도 파악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치료도 단순히 그 안전한 약인가 라는 것만 고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 고려하지 않고 이걸 그 약효만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측면들은 아니어서 좀 복잡한 상태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기본적인 원칙들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들의 어떤 약을 쓰는가 필요할 때는 뭐 책을 찾아서 어디쯤에 있다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보시죠. 네, 또 위치를 옮겨왔습니다.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면을 하면서 수업을 하면 그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지 이해하는지 표정을 읽으면 수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수업도 어렵고 잘 기억도 안 되고 이해도 못하면 뭐 피곤해지고 듣기 싫어질 텐데, 뭐 그나마 그 환기시키느라고 제 위치를 그 화면 중에 이리저리 옮기고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그 항간질제 중에서 자, 실신발작 치료에 가장 유용한 뭐 가장 일차적으로 선택하는 약,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 어떤 약을 실신발작에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사실 그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유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전 이러저러한 기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실신발작 효과가 있다, 이게 아니라 실신발작이 일어난 상태의 환자한테 이런 약들을 처방해 봤더니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데이터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상황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최상의 이제 선택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초점 발작에만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경우들은 그 1차라기보다는 다른 약들이 잘 듣지 않을 때 사용하는 2차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신발작에 쓰는 실신발작은 전신발작 중에 하나죠. 이 경우에 쓰는 약과 초점발작에 쓰는 약들이 뭐가 있는지 크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 전신발작에 쓸 때도 1차로 그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2차 대체 약물을 쓸 수 있는 약들의 종류들이 있다 라는 큰 아웃라인을 기준으로 한번 그 찾아보시면 좋겠고, 앞쪽에 이제 얘기했던 그 내용들 중에 그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들은 제가 이제 강의록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검토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항간질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약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머리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부디 이제 그러지 마시고 한 번쯤 잘 그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경질환 중에 편두통,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그 다음으로 그 네 번째로 굉장히 빈발하게 발생하는 많은 신경질환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가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닐지라도 주변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가족 또는 친구,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항간질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검토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련, 뇌경련 일으키지 마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